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순간에 지금 저한테 느껴지는 감정은 미안함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온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을 써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내용일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 성공 패키지 국민 취업제도 이제 2020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불렸었는데 국민 취업제도로 바뀌면서 사실 달라진 거는 그런 거죠. 이 중에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접니다. 그렇죠. 국민학교 나오신 분. 아직 나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초등학교 세대인데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같은 건데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약간의 개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부제는 취성패와 내백화의 현황과 개선 방향입니다. 요거는 원래 이제 기자님께서 제게 요거를 의뢰해 주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윤범 기자님께서 요거를 의뢰해 주시면서 제시해 주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의 부부제를 붙인다면은 당신의 삶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가 왜 따뜻한 관심 같은 워딩이 등장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삶이 힘들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게 우리 사회가 어떤 돈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사랑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든 그 인디비주얼 어떤 대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 따뜻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이 염두에 둔 시청자분들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취업 성공 패키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취성패, 국취제에 관해서 들어봤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취성패 해봤지만 또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 국취제 제도에 대해서는 좀 팔로우업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취준생, 모든 취업 준비자, 그리고 일을 좀 짧게 혹은 오래 쉬시다가 복직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복지급여 대상자, 다자녀,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권 보유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권 보유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복지는 권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정부가 우리한테 시혜적으로 던져주는 거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법적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 보유자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직업상담사분들, 그리고 교사 및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전부 이렇게 좀 제 마음속에 좀 빚진 분들이죠. 그분들을 생각하고 짜봤습니다. 저고요. 학부는 여기 나왔고 너무 커서 약간 자의식 과잉 같네요. 얼른 넘기겠습니다. 현직 지금 이제 서울론에서 이제 청소년 멘토 하고 왔고 방금도 이제 그 1800에 하나 끝나가지고 1시간 동안 얼른 왔네요. 그리고 요런 자격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룰 기본적인 주제는 요겁니다. 국민취업 지원 제도죠. 이제 예전에는 구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불렸고 이제 현재 국민취업 지원 제도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자면 1년 동안 최대 12개월 동안 소득, 나이, 자산 기준을 만족한 사람에게 요 기준이 어떤 건지는 곧 알려드릴게요. 직업상담, 이 직업상담사가 한 분 이렇게 붙어서 컨설팅을 하고 이제 IAP라고 해서 Individual Action Plan이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한 페이지짜리 플랜이죠.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5년간 300만 원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5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필요한 그런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가 생계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직 촉진 수당 혹은 생계급여 혹은 취업 활동비 이런저런 것들이 좀 나오는, 그리고 저소득층의 같은 경우에는 취업 성공 수당이라고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뭐 하다못해 뭐 위키피디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랄까요, 어떤 정책은 항상 그 정책 이면에는 가치관이 있고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책이 있다고 할 때 그 정책만 이런 정책이 있구나, 돈 되고 좋네 라고 하고 넘기기보다는 그 이면을 바라보면 좋은 까닭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고양이들이 요 레이저 포인터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터가 어디 찍혀 있다면 고양이는 그 근처를 뱅글뱅글 맴돌 겁니다. 이념과 정책은 레이저 포인터와 고양이와의 관계가 같아요. 이념이 어딘가에 찍혀 있으면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따라가듯이 계속해서 그 언저리를 계속 맴돌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죠. 첫 번째로, 고양이는 레이저 포인터를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그 너머에 있는 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의 근본 이념이 뭐냐라고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제3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념입니다. 제3의 길이 뭘까요? 그러면은 제1의 길도 있고 제2의 길도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사를 보면은 실은 맨 처음에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원시공산제가 있었다 이런 추론을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왕정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금권정이나 그 다음에 귀족정, 그리고 귀족들이 점점 더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토지를 지대를 받다가 그 토지에 뭐 양을 기르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하면서 어떤 신흥 부르주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가 계급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자본가 계급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떤 개혁을 통해서 또 사회주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1, 2, 3이라고 이해하셔도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상주의,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부르죠. 이게 맨 먼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에게 개입하지 말 것, 그리고 오직 일하는 자만이 생존할 자격이 있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우파라, 아닙니다. 우리 우파, 누구 우파, 예, 그죠. 그죠. 그리고, 좌파. 그렇다면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어떤 세력들이 있겠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물론 이제 막시즘을 빡세게 배우신 분들은 도대체 공산주의랑 공산주의는 경제 이념이고 사회주의는 사회 이념인데 왜 같이 묶어서 표현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알지만 이제 저 순서대로 저 역순으로 그 주장이 세진다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 결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의 빈곤을 책임진다. 그리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라는 이론, 어떤 개념이 맨 첫 번째 이 우파에 대한 대항 이론으로서 좌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좌파에 대해서 또다시 대항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3의 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정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입한다. 혹은 생산성이 보장된 한 개입한다. 그리고 복지 혜택 받으려면 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3의 길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은 노동 조건부로 복지를 받는다. 이거는 시민도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생산성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정부는 그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뭔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권의 요구, 헌법의 요구. 그래서 좀 좌파적인 생각과 우파적인 생각이 좀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극좌나 극우에서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완전히 우경화된 시대야. 완전히 뭐 빨갱이 시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이념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멜랑지라는 요 뜨개질이나 아니면은 어떤 섬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무슨 색깔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그렇게 믹싱된 어떤 정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길 복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아주 강력한 좌파 정부 역시 이렇게 가고 있고 강력한 우파 정부 역시 생계에 대한 어떤 요구를 이기지 못해서 제3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건부 복지라고 좀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3의 길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할 가치가 있겠죠. 장점부터 얘기해 봅시다. 장점은 복지 수요자 공급자의 책무성 제고입니다. 말은 너무 좀 줄여서 써놨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부담인 겁니다.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정부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게서 받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일도 좀 하세요. 일도 좀 하시고 교육도 좀 들으시고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허들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복지비용 절감이라는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관심사긴 합니다. 제3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일단 내가 제3의 길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임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쌀을 살 바우처, 그러니까 쌀값을 정부가 대신 대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정부가 공인한 이런 거죠. 정부 직영의 생산 쌀 협동 장목반을 만들어서 정부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혹은 거의 없는 가격으로 동시에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책 결정자들은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폐지해오고 대신에 그거를 좀 더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당신이 이 쌀을 먹을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복지 대상자들은 당신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교육을 못 받았고 얼마나 가족한테 손 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가족과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를 증명해라. 이런 엄청나게 행정적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모멸감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류상 복지 사각지대도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신청주의 복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 조금 제한된 분들은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기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매우 끔찍하고 매우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러면 이제 담당자나 그 윗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홍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거 신청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 가서 문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지 예산 전체의 전반적인 삭감과 민영화. 요거는 방금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휴먼 서비스 전문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사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이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혹은 뭐 전문 상담사 이런 분들 또 혹은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면서 같이 박봉이 되는데 사실은 휴먼 서비스 업종은 생산성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A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만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냐인 건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성을 다해서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게 휴먼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휴먼 서비스가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EBS 나가서 인강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수백 명에게 동시에 송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휴먼 서비스 스페셜리스트들이 박봉과 번아웃에 좀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제3의 길이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에 대한 얘기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되게 지금의 상황을 근데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2023년이니까 2013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좌파 분들은 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우파에게 패배만 해왔어. 언제 우리가 노동자의 세상 언제 결성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20세기가 사회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떡하니 보기에도 소련이 존재했잖아요.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 사회주의 블락이 존재했었고, 또 남미 혹은 아프리카에도 공산당이 상당한 강세를 유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20세기가 동구권 사회주의 블록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기우뚱하고, 또 어떤 복지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영국도 마가렛 대처 이후로 복지가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복지 혹은 좌파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좀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뭐 써 있어요. 뭐 이민자 정책, 그 다음에 세대 정책,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더 이상 옛날에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충분한 어떤 성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는 다시 거대한 반동, 거대한 세계적인 복지 철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성장이라는 말이 좀 웃긴 게, 저성장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쪽의 진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5살 먹은 청년한테 아니 너 5년 전까지는 키가 쑥쑥 자랐잖아. 너 왜 키 안 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쩌라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루에 3끼까지 먹을 수 있어요. 6끼는 먹기 힘듭니다. 하루에 사람들 인구 전체에게 3끼를 공급할 빈곤 시대에서는 한 끼 먹던 식당을 2끼로 올릴 수 있고 3끼 먹을 식당까지 건설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4끼 먹을 식당까지 건설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몸에 앵커링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육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와 우리 산업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육체에 맞춤한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도시 발달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나 어떤 한국의 도시가 무한정 커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만큼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자원도 얻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경제 완숙이라고 표현해요. 저성장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도 마찬가지죠.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병원도 더 자주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떤 복지 시스템들을 이용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익이 편제화되기 시작합니다. 약간 불평등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시장이 개방되면은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칩시다. 근데 한국에서 막 그 계단식 논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걸 하는 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막 경비행기 타고 혹은 중비행기 타고 농약으로 뿌려버리고, 이런 것과 쌀 생산성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쌀 생산 단가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쌀 수익은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으면은 쌀 수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 수익은 한국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한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이득인 것 같지만 그 내부에 다 보면은 한국의 농민들은 다 망하겠죠. 그래서 FTA 당시에 굉장히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 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복지 예산도 아니 이거 이제 한국 안에서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동차 잘 팔고 반도체 잘 팔고 해서 우리가 번 돈이야. 우리가 번 돈인데 이거를 왜 쌀농사 아직까지도 뒤떨어지게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좀 뭐랄까요 이기적인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의 강점, 혁신 성장 때문에 또 시장 경제를 풀었을 때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이 없진 않거든요.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막 카카오, 네이버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 사람들이 공공기관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혁신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하고 나니까 내 스톡옵션 그리고 내 세제 혜택을 바라는 거지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한 농촌 사람들에게 혹은 지방 사람들에게 걸 위해서 지불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업들이 그런 신산업, 혁신 산업들을 주도함으로써 공공부문이나 국영부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좀 비교적인 열세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여러분 일하시오라고 하는 우파적인 마인드와 그래도 교육비는 정부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좌파적 생각이 합쳐져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겼다. 좀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만 이런 어떤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취제 정책적인 역사에 대해서 병책이라고 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개편이 된 거예요. 95년도에 우리가 한국에도 드디어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험금이에요. 여러분이 낸 돈이죠. 그래서 실업위험에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고용보험 제도 바깥.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라는 게 고용을 해야 그 보험금을 낼 수 있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업 상태면은 접근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리뉴얼을 했는데 이 리뉴얼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네. 2016년도 취업 성공 패키지의 매뉴얼인데요.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이랑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1유형에는 저분들이 사실은 특정 계층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어떤 정체성이나 누군가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은 특정 계층이니까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게 좀 조금 모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생계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북한 입탈 주민,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맞춤 특기병, 미혼모 한부모 이렇게 이제 묶어 놨었어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 2유형을 보면은 청장년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들은 이제 청년층이랑 장년층에 각각 자격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고졸 이하 비진학, 그리고 고교, 대학원, 막학년 재학생, 그리고 대졸 이하 미취업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고용 재난 지역 등의 이직자, 그다음에 맞춤 특기병, 그리고 중장년층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이면서 실업급여 수급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하신 분,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으십니다만 수급 요건 못 충족하신 분, 영세 자영업자, 이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랑 그다음에 이유형의 청장년층이라고 이제 해놨지만 본질적으로는 저소득층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보완책으로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근데 요 혜택들을 보면은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이 조금 더 통큰 혜택이었어요. 조금 더 통큰 혜택이었고 2유형은 조금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가 국취제로 넘어오기 전에 완전히 완숙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어떤 깔끔해졌습니다. 청장년층이 그냥 비진학 모든 진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과 진학이 완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사실상 청년 전체를 커버하게 됐죠. 그리고 중장년층도 그냥 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그죠?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분들에 대해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커버를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우리가 특정 계층이라고 저 당시에는 표현을 했던 특정 계층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를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 2유형으로 사실상 모두가 다 참여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얘기를 하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표정 안 좋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행 정책 얘기가 나옵니다. 현행 정책가 나요. 자, 2020년에,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왼쪽의 표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완전히 삭제되고 그냥 한 가지만 물어요. 노동할 능력이 있습니까? 노동할 의사가 있습니까? 취업 못했습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15살에서 69세까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도 깔끔하게 중위소득 50% 미만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0% 미만. 그러니까 사실상 평균 정도 벌어도 청년은 누구나 다 이거를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산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취업 경험은 사실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을 했으면은 1유형으로 요건심사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거 미만이라도 선발형. 근데 선발을 다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선발이 못 됐는데 못 돼서 서러우셨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해서 좀 열받으신 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업 성공 패키지가 이렇게 간소화되는데 어떤 것은 전 시민에게 다 개방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저는 이거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바로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가 누구에게나 다 거의 이런 제한 조건 있죠. 뭐 공무원이시거나 뭐 만 75세 이상이시거나 뭐 생계급여라서 이미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아니면은 누구나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5년 동안 500만 원, 300에서 500 이상 쓸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도입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한 장으로 5년 동안 가능하고 개인당 300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 절차를 거쳐서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는데 한 번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수강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커리어랑 적당히 유사하기만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HRD 넷에 들어가셔서 다 직접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배우실 수 있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이 HRD 넷이라는 어떤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의 등장으로 취성패 직무 역량 훈련 기능이 당시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의 어떤 그게 특정 계층에만 제공되었던 어떤 서비스가 사실상 일정 소득 이하인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거. 요거는 어떤 전 시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평생교육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의 가장 강력한 국영이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사실상 내일 배움 카드의 강력한 혜택에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국취제를 하게 되면은 내일 배움 국취제를 안 하셔도 내일 배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자기 커리어에 꼭 써먹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이제 자부담을 제거해주고, 자부담금이 몇 %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요 정도.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자기가 수강한 수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정부 주도 사업에 몇 안 되는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징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디지털 뉴딜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젊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건데요. 지금 지금 제 이제 PPT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디지털 뉴딜 직무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 그 다음에 뭐 드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어떤 산업들이 있어요. 통계, 그 다음에 빅데이터, 요런 것들은 6개월에 넘어가는 어떤 굉장히 장기간에 사실상 대학교에 한 2, 3학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6개월 정도로 쫙 몰아놓고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 1200만 원까지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그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내일 배움 카드 한번 끌으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런 것들도 지금 디지털 뉴딜 직무로 그게 포함이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죠. 정부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디지털로 지금 다 전환하겠다. 전환 배치하겠다. 노동자분들이나 노동력도 그런 쪽으로 다 IT, 뭐 빅데이터 이쪽으로 다 전환 배치하겠다는 어떤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사실 뭐 정책 입안자들이 저희 시민 전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상 관련 직종 무관하게 수강 가능하지만 HRD에 등록 강좌에 한한다는 그런 한계는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심히 칭찬했지만 또 한계를 또 다뤄봐야지 우리가 정책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제공 평생교육은 HRD 넷 등록 강좌에 제한된다는 맹점이 있죠. 그래서 HRD 넷에 없는 강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패스트 캠퍼스에 나는 패스트 캠퍼스나 뭐 다른 어떤 온라인 혹은 메가 스터디에 혹은 뭐 다른 어떤 사설 강좌에 굉장히 트렌디한, 굉장히 어떤 최신 유행을 좀 듣고 싶어라고 하는데 HRD 넷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제 듣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한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제3의 길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의 한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수강 제휴한 학원만 수강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내일 배움 카드를 한 2번인가 썼었어요. 2번인가 오랫동안. 저는 이제 그 대학에 오기 전에 먼저 취업을 했던 거라서 제가 옛날에 이제 용접공으로 일할 때 용접 자격증을 요 내일 배움 카드로 땄거든요. 그것도 수백만 원 하던 건데 그걸로 이제 따게 해줬죠. 그런데 평점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평점이 그리 높지 않아요. 왜인지는 우리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최대 아웃풋이 기사 자격증이고 평균 아웃풋이 기능사 자격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일 배움 카드 자체가 정부 주도의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납세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돈을 써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다 가르쳐 드려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정량적인 지표, 이거를 배우면은 취업률이 몇 %다.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 몇 명이 땄다. 기능사 자격증 몇 명이 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 품질이 높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상 수의 계약인 거죠. 한번 HRD 넷과 어떤 그 민간 사설
이 센터들이 한번 계약을 맺어 놓으면은 몇 년씩 계속해서 뭐 큰 차이 없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나 어떤 개혁이나 어떤 커리큘럼을 좀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한 유인이 좀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연암대학교, 요거 뭐 연암대랑 제가 개인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LG가 밀어주는 어떤 기업대학 혹은 기업 후원대학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암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LG가 설립하고 LG가 뭐 지원한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대학의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학 교육이 어떤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서 시작한 수도원의 이제 라틴의 수도원에서 시작해서 어떤 학문의 상아탑 그래서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많이 됐고 뭔가 좀 신성시 되고 뭐 대학은 그럴 자격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진정성 있고 돈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진정한 죄송합니다 마이크 쳐서 돈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진정한 어떤 진리와 학문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18세기부터 사실은 더 먼저죠.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사실은 그 이후에 그냥 대학 그냥 스콜라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까지 이어온 이 대학이라는 그런 프라이드였다면 그런 대학이 사기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시장이나 기업들이 어떤 전통적인 대학에서 좀 더 우위를 가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육학도 물론 어떤 교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만은 요즘 뭐 사기업 교육, 뭐 엠베스트, 뭐 메가스터디, 뭐 에듀윌, 뭐 해커스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교육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또 공학인증이라는 거 이제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공학인증이라는 걸 이제 아실 텐데 이런 것들도 대학이 정말로 공학적인 어떤 실제 직무에 나갔을 때 충분히 우리가 쓸만한 어떤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가 이제 중간에 개입하는 거죠. 기업에서 너 일할 만큼 대학에서 가르치니? 이렇게 대학이 지금은 조금 물론 대학의 순수 학문의 연구 능력은 여전히 최고입니다만은 대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학도 어떤 기업들이 아니 이거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르치고 말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어떤 대학, 기업대학 혹은 사내대학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직업훈련원과 지금 HRD넷이 제휴를 맺고 조금은 올드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길러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영화와 국영화의 단점만을 결합한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일 배움 카드와 국취제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에도 제가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월 평균 임금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죠? 요거는 눈으로 읽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 취업은 잘 되는데 임금 수준의 낮은 일자리에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저도 내일 배움 카드를 쓰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특수용접 기능사. 기능사거든요, 기능사. 기능사는 물론 요거 갖고 이제 노가다판 가면은 기본적으로 공수당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냥 막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들은 하이바 색깔도 다릅니다. 조끼 색깔도 달라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의 2차인가 1차인가 하청에서 일했었는데 뭐 엔진 설계실인가? 그러니까 본사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모든 게 다 다른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임금을 받는 거죠. 그죠? 뭐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걸로 땄던 게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들 땄었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사의 차이가 있나요? 기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과 기능사의 자격증 말씀하시는군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등급인데요. 기능사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뭐 기술사, 뭐 기능장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게 각각 고졸급, 그 다음에 그 산업기사는 그러니까 기능사는 고졸급 인력,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급 인력, 그리고 기사는 4년제 대학급 인력. 이렇게 이제 그 정부가 직무 표준화를 사실상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사, 기능장은 그 위에 인력으로 사실상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 너무 잘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예를 들면은 직업 상담사 2급, 1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사, 기능사가 안 붙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비스 자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2급은 제가 느끼기에는 요 이제 그냥 이제 직업 상담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그냥 비정규적인 말씀입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급은 2년제랑 4년제 중간 정도. 1급은 4년제랑 석사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자격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석사급이 아닌 굉장히 따기가 쉽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거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일배움 카드가 저숙련, 저임금으로의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한계가 좀 많이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HRD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그냥 다 열려있거든요.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요즘 어떤 거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런 표현 해도 될까요? 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제빵 네일아트, 제빵 네일아트 용접, 제빵 네일아트 용접입니다. 종류가 많나요? 예. 직업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많이 들어가 있냐는 질문이시군요. 직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나름대로 다양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사실 내일 배움 카드에 이제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 커리큘럼 안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활동을 단시간 내에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업 시장이나 혹은 일반 기업으로 안 가고 정부 기업과 연을 맺을 만큼의 유인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1타 강사들이 EBS로 가진 않잖아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경영회계 사무 관련이라고 해도 뭐 별게 없고요. 그냥 다 대부분은 그런 거죠. 정보 처리 기능사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비스 관련직 그런 거죠. 한식 자격증 이런 거죠. 조주 기능사 이런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직, 미용 관련직. 미용 관련직이 사실 미용 관련직이라는 게 세상에 정말로 많은 직종 중에 하나인데도 여기 이제 이렇게 특정되어서 나올 만큼 미용 관련직에 대한 공급이 정말로 많습니다. 과잉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고용 지속과 임금에서의 안정성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직업군 이미 논의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경영회계, 서비스 관련직, 미용 관련직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장인의 영역, 그죠? 크래프트맨, 장인쉽의 영역인데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영역을 사람들을 쉽게 교육해서 파견할 수 있고 실업에 처한 분들을 쉽게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컴활 세무회계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베카 좋은데, 레베카 너무 좋은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취업소권 패키지 분석 결과 동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는 긍정적인, 여기도 이건 다른 논문인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오히려 낮아요. 오히려 낮아요. 왜? 애초에 1차 노동시장 참가자들은 여기 안 오니까. 그죠? 대학 나와서 4년제 뭐 석사, 박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업소권 패키지 안 온다는 말이죠.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 못한 청년들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온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현재처럼 노동시장이 분절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질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레베카가 근본적인 요인들을 어떤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가 레베카의 의의와 한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요인 이런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생애소득을 결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가? 집에 돈이 많아서 인서울대학 인서울 4년제 입학할 때까지 리트라이를 계속 시켜줄 수 있는가? 여성의 경우에 결혼 출산을 안 했는가? 그리고 대학 안 하면 더 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안 하면 경력 단절을 안 겪을 수 있는. 네. 그죠? 그리고 대학 특성 요인 4년제를 나왔는가? 나왔으면 서울에서 나왔는가? 그죠? 제가 여기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못 받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공계 전공을 선택했는가? 그다음에 직업 훈련 요인은 정말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직업 훈련 요인은 대학 나왔는 거예요. 이상하죠? 갑자기 대학 얘기로 또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걸 레베카를 통해서 직무 심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땅바닥부터 레베카로 내일 배운 카드로 직무를 따봤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저숙련 업그레이드. 그죠? 예, 업그레이드. 그죠. 저숙련 업그레이드인 거죠. 미용 자격증을, 물론 이제 미용 자격증은 내일이랑 호환이 됩니다만,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내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미용 자격증도 취득하고. 근데 둘 다 시장의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회 요인. 임금은 평등하고 정의롭게 분배되는가. 지금처럼 3D 업종이나 어떤 크래프트맨의 업종이 굉장히 어떤 낮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아무리 자격증 많이 따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미니멈 웨이지. 갑자기 지금 긴장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죠. 최저임금, 그 다음 EITC, 근로장려 세제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서 임금 불평들을 보상하고 있는가. 이런 거시적인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배운 카드로는 근로빈곤 문제 해결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탁경 선생님께서 기술교육원도 있다. 물론입니다. 그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교육원도 있고 폴리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좀 광의로 보면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사실은 취지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도 사실상의 어떤 커리어 시프트를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장 체인저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상담하러 가잖아요. 미정규직이에요. 1년 아니면 2년 분들입니다. 너무 웃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상담원이나 민간 위탁 사람들이 정말로 휴먼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예요. 근데 한국은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상담 한 번에 사람은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의사를 알바생으로 쓴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스를 잡은 서전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처우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파워링을
그 사람들을 강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슈퍼바이징 해드리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담당자들한테 대한 재량권 문제는 충분히 지금 강화돼야 된다. 그 누가 최저시급 받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진정성 있고 내 진심을 담아서 내 전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립지원 상담사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기초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상담사들 지금 지자체에서 일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일하시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소속일 텐데, 그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법을 너무 잘 아는 나머지 잘라서 고용하고 2년 맞습니다. 2년 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지만 하기 싫은 거죠. 고용노동부이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 휴가 가장 못 쓰고 밀린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그래서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쌓아야 되거든요.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에게 단 하나의 시스템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번아웃 오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적인 연계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역시 과도한 업무량으로 번아웃 겪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은 시켜줄 수 있지만 계층이동 사다리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계층이동 사다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일 배움 카드로 우리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좋은 어떤 노력해서 정말로 우리가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바닥에 지옥이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층이동 사다리가 의미 있는가. 그래서 4개의 토픽을 준비해 왔어요. 고용 형태별 평균 임금, 사업체 규모 학력별 임금 현황,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고용률. 요거 저는 이거 사회과학이나 어떤 취업 관련 얘기할 때 꼭 알려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정규직이어야, 대기업이어야, 대졸이어야만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상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웨이지 갭이, 그 임금 격차가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고용 형태별 평균 임금을 봅시다. 정규직이 323만 원을 받을 때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은 이제 170만 원을 받고 있고, 이 격차는 지금 최근에 이거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어서 어제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왔는데, 10대 7입니다. 10대 7. 누군가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7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이거 사업체 규모 학력별 임금 현황, 이거 너무 잘 만든 통계입니다. 통계 만드시는 분들 꼭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업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을 사업체 규모별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5명에서 29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500명 이상은 이제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대기업입니다. 그죠?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쭉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업체 규모별로, 그러니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별로 지금 몇 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요 자료는 제가 전부 따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든지 저 메일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1대 0.7이라고 했죠. 100만 원을 받을 때 70만 원을 벌잖아요. 성별도 똑같습니다.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이 70만 원을 받아요. 그죠? 이거를 다 지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읽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서. 그리고 이제 여성 차별에 근거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여자들이 힘든 일을 안 해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통계학이 그렇게 만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예.
세부 전공이나 졸업대학의 순위, 그 다음에 어떤 직종, 요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를 해놓고 봐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성별밖에 없다. 그 값만 30%, 그러니까 1대 30%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OECD 1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방금 저희가 본 거는 지금 임금 격차였잖아요. 근데 임금 격차는 고용이 되어야 이게 격차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어야지. 근데 보실까요? 고용이 됩니까? 이 문제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별,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는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제가 너무 비감하게 생각하는 그래프고, 제가 모든 세미나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이제 청록색 그래프 있죠. 이게 남성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졸업을 하고 뭐 직업 훈련을 마치면은 점점 이렇게 고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여기 잘 보세요. 15에서 19세,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거의 절반 이상, 그리고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70% 가까이 쭉 고용이 됐다가 갑자기 확 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때문에 결혼해서예요. 맞습니다.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서 확 꺾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의의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출산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남성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잠깐 동안 취업 시장에서 잠깐 동안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육아를 여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애를 여자가 키워야 돼라고 하는 문화적인 장벽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시간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체계적인 이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우리가 육아휴직이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중소기업에서는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복지가 잘 된 회사,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인간의 권리지만, 재생산권은 인간의 권리잖아요. 라고는 하지만, 육아휴직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1년 동안 그 직장에 남아있을 1년 생착률이 50%가 안 돼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돌아와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지금 여성의 고용률 피크가 69.5%입니다. 그리고 마치 제 테슬라 주식처럼 전고점을 회복을 못해요. 마치 제 TQQQ 주식처럼 전고점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0대 초반의 여성 고용률은 여성을 지금 다시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거 진짜 참 악마의 M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만 유독 이런 부정의, 여성에 대한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이런 부정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랑 함께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랑 함께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여기서 오른쪽에 맨 빨간색이 한국이거든요. 한국만 지금 급격하게 훅 꺼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살짝 주춤하다가 사실상 30대, 40대 중반 되면서 고점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시는 그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에서 내일 배움 카드 100장이 있어봐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4가지 망령이라고 저는 불러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이 개천용 몰락, 개천의 용이 날 수 없는 제3의 길. 왜냐? 정부는 더 이상 어떤 시민들의 삶에 돈을 안 쓰겠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비를 달라고요? 돈 없다는 걸 증명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교육비라는 게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내가 어떤 주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가족 행사에 쓸 수 있는 거를, 물론 밥 먹고 나서 조금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교육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는 돈을 집행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커리어가 발달하느냐 못 발달하느냐가 갈리거든요. 계속 빨리 할게요.
그리고 배우려면 일하면 안 돼요. 취업 성공 패키지 하는 동안 일하면 안 되거든요. 들키면은 박탈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100% 정부가 통제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종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 정말 질 좋은 프리미엄 교육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강점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치고 나가는 혁신가들이 자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거에 대한 바우처를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역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약간 20세기 감성인 거죠. 국민 여러분, 국가와 민족에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파독 간호사 광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마치 게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해진 인구수대로 내한테 원하는 유닛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산업 역군을 뽑아서 낸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뿌리 산업들을 이거 하느라 뭐 죽고 다치고 힘들다고요? 그러면은 그 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어떤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몇백억 쓰고 우리가 이거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엔 지금 이러고 있죠. IT가 대세라고요? 그러면은 돈 줄 테니까 가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굶주린 사람들을 유혹할 뿐 임금 격차, 산업 재해, 산재,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견디지 않았다. 그래서 자율성과 주체성 있는 직업을 가지려면 경쟁을 뚫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탈락하게 되고 그 탈락한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관료주의, 부차별 경쟁. 이거는 지금 우리 이제 신모작 연구소에서 윤범기 기자님께서 지난번에 2차례 또 요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훌륭하게 이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왜 내일 배움 카드가 평생 교육인데도 대학 교육에 빠져있냐 이겁니다. 아니 대학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촌대학, 이제 시민자유대학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질문을 저도 이제 그 기자님의 질문을 저도 받아서 마저 하자면 아니 이거 내일 배움 카드로 대학원 가면 안 돼? 대학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제 나서는 거죠. 아니 그건 우리 소관인데 아무나 대학 가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 담당인데 야 내일 배움 카드로 산업 현장에 있는 기술이나 배우면 되지 않냐. 고등교육은 대학에서만 사실상 배울 수 있음에도 평생교육이 대학교육을 포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혹은 뭐 부처별 경쟁 이런 거겠죠. 대학 밖에서는 흔해 빠진 기술밖에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생교육 혁명은 모든 시민이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어떤 세 가지 망령 때문에 네 번째 망령이 왔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지금 중산층만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굉장히 초반에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집안의 빵빵한 지원으로 중산층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성벽을 방어하고 이제 나누지 않는 거죠. 내 부모님 돈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좋은 곳 갔는데 나누기 싫은데?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임금 노동도 있어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베이비시터 임금이 500만 원씩 하면은 우리 이거 애 못 맡겨.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임금을 제한시키자. 그리고 부를 세습하는 최고의 길은 교육이야. 대학 교육 아무나 못 받게 해. 절대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뭐 부산 2대학 이런 거 하지 말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 필요하지 않냐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내가 알바임? 그죠? 나는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공공재, 국영화 그런 건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야. 나는 세금을 아끼고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산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파분들이 생각하는 거 잘 알겠어요. 뭐 복지를 너무 많이 하면은 예산 낭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원가족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한 어떤 스타팅 어떤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산을 줘야 되는데 5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질. 저는 첫 번째 자산은 사실 유전자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기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편해요. 두 번째는 가족, 친구.
이런 것들도 좀 운으로 결정되긴 하지만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 사회학 하신 분들 이제 게만샤프트라고 하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자본.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났는데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나는 책을 읽고 자랐어요. 이것도 운빨로 얻은 거지만 중요한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 진입 자본, 고등교육, 직무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자본, 이제 알바, 육체 노동 능력, 그 다음에 기능사급 자격증들 이런 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운의 영역이죠. 누가 봐도 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진입 자본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냥 대학 교육, 사교육 영역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교육 받으면 전문직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자본은 이건 뭐냐면은 정부 평생교육 공교육 영역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공교육이나 정부 평생교육만을 배워서는 내가 진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전문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알바, 육체 노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상 운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시장 자유주의 정부에서는 보장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공산주의 정부에서는 보장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주의도 결국에는 어떤 개별 정책, 성문화된 정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화살표는 뭘까요? 한국 정부는 보통 여기까지밖에 보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평생교육 공교육 영역에 내일 배움 카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해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 평생교육, 무한 인턴십, 사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뭔가를 잘한다라는 거, 시장에 혁신이 있다라는 거, 기업들이 혁신 잘한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난하고 충분히 어떤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능 자산의 영구 현행화. 직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적인 자산을 계속해서 현행화,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플러스 이런 모든 형태의 노동들이 시장에서 정의롭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 현금 흐름의 역량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이루는 인생의 고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해줘야 된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이 산업 일꾼을 길러내서 뭐 조국에 이바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자아실현, 그죠? 그래서 직업은 사회의 관점에서는 분업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모두 소중한 나잖아요. 하나의 소중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도전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그리고 그 기회를 얻었든 얻지 않았든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좀 평준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노동 조건이 극단적으로 차별되어 있으면은 당신은 그 직업을 가지셨군요. 존중합니다. 당신은 그 직업을 가지셨군요. 존중합니다. 아니라 좋은 직업, 나쁜 직업만이 돼요. 그래서 방치된 이런 위계 서열이 방치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선택은 내 진정한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간 선택이 아니라 너 정말 선택 잘했네? 너 정말 집이 부자구나? 와, 너 재수 몇 번 해서 무슨 대학 갔어? 훌륭하네? 와, 너 그 직업이야? 너 진짜 멍청한 선택했구나? 이런 모든 인간이 우열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직업이 위계 서열이 아니라 다양성과 분업, 진정한 분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3D 업종에 대해서 그 3D 업종이 3D가 된 희생하는 특정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군인은 어떤 산골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전쟁 나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산재가 훨씬 더 많이 나는 직종이죠. 그리고 사회로 나오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대표적인 좋지 않은 직업인 거죠. 3D 업종.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명수당 그리고 또 확장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그분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수당, 더위 수당, 추위 수당, 관절 손상 수당. 그죠? 군대 갔다가 여기 십자인대 파열된 사람 지금 제 친구 중에서도 5명 넘어요. 이런 직업적 고통을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 뭐 애국자시네요, 최고 이걸로 끝낼 수 없잖아요. 돈으로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돈으로 보상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은 그 위험에 안 노출된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런 일들은 굳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본과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밀리고 쏠려서 마치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그 황석영 소설의 맨 마지막 그 말처럼 밀리고 쏠려서 그런 3D 업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정의는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선택할 어떤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갔다고 해도 야, 너 거기 가서 너 아니면 쓸 사람 많으니까 이 돈 받고 그렇게 어려운 일 해? 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정의한 거잖아요. 징벌적인 직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공급 곡선은 도덕이 없다. 진정한 빛나는 도덕의 별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거죠. 자,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최상에 대한 저는 시민 평생 학생증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배움 카드는 이미 과잉 공급된 중저숙련 노동을 제공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로 그거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그 직종의 여건은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발 네일아트 제빵 미용에 길 잃은 사람들이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정말 진정으로 네일아트 제빵 미용의 어떤 진심, 어떤 창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할 짓인 거죠. 그래서 중저숙련 업계는 원래 배우기 싫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임금이 낮고 노동 집약적 저생산성 산업이 많아서 임금이 낮아서 레베카로는 다른 걸 배우게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취지는 좋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어떤 중저숙련 제휴강조에 갇혀서 시민 다수에게 그 기술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답은 대학원 이상 고등 직무 교육의 평생 교육화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초저출생 시대잖아요. 지금 합계 충성률이 0.8 떨어졌죠. 이하로 떨어졌죠. 7,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죠. 7, 8이면은 이제 그냥 이 벡터, 이 기울기면은 앞으로는 0.5, 0.3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0.8일 때부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더 이상 지구온난화 지금 사실상 티핑 포인트 넘었거든요. 그럼 이제 막을 거가 아니라 어떻게 더워져도 살아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귀해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은퇴는 여러분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 여기서부터는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지금부터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일을 물려받을 후배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왜? 안 태어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 시작해야 돼요. 건강한 육체가 필요해서 출생률이 높아야 되면은 우리가 술, 담배 끊어야 돼요. 우리가 신생아입니다. 네. 똑똑한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게임 그만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 신입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역할을 흡수한 시민 평생 학생증을 발급하고 학부 한 번,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인문학과 순수 미술, 순수 학문, 순수 철학 이런 것들은 원래 지금도 지금 현행도 그 등록금만이 안 세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돈이 크게 들지 않잖아요. 막 레이저 공학 이런 것보다는 돈을 안 드니까 그거 1+1으로 해주고, 대학원도 한번 무료로 보내주고, 재직 구직 언제든지 로컬 대학의 학부 수업을 평생 학생증 잔액 내에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육의 평생화, 평생 교육의 고등화, 전 인구의 석사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죠. 너 학술 파시스트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노동자의 초고급화.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생산성을 계속해서 증대하려면 우리 모두가 대학 교육을 평생 동안 받으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언제 쉬냐라고 묻는데 왜 쉬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걸러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한테. 왜 쉬어야 되냐? 공부해라. 공부 왜 안 하냐?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게 배우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120살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쉽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살 겁니다. 그 시대 동안 가치 있는 우리 나만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좋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일 맡길 청년들, 학문할 청년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평생 교육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좋은 거죠. 노동 생산성과 산업 혁신이 고령화가 됨에도 뭐 팔순 구순이지만 뭐 학위가 6개야, 뭐 박사학위가 4개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산업 혁신이 고령화 시대에도 꺾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풍요의 시대를 살 수 있다. 이런 비전 우리 여기 와주신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대학으로 모든 시민을 자아실현하는 전문가로 이게 우리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비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